버스에서 내리자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3개월 만에 오는 서울이었어요. 손에는 무거운 짐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가방 속에는 고향에서 정성껏 담아온 반찬통들이 들어 있었죠. 김치, 된장, 깻잎지. 아들이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3번이나 갈아탔어요. 복잡한 환승 안내를 따라가느라 몇 번이나 길을 헤맸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깨끗하고 반듯한 아파트. 이 중 한 채가 우리 아들이 사는 곳이었죠. 내가 사준 집. 평생 모은 돈 3억 원.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의 집 청소를 하며 한 푼, 2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결혼할 때 아파트 계약금을 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깨끗하게 닦인 바닥, 은은한 복도 등 모든 게 정갈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1205호. 아들의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쳐 입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쓸어 넘기고 짐보따리도 단정하게 다시 들었죠. 며느리한테 잘 보여야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며느리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짧은 머리, 깔끔한 집안복.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그래, 잘 지냈니? 네.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깨끗하고 널찍한 거실, 큰 소파, 평면 텔레비전,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든 게 새 것 같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까?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구두들이 놓여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아이 장난감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짐 많으시네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며느리가 짐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들게. 아니에요. 주세요. 억지로 웃으며 짐을 건넸어요. 며느리는 짐을 들고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은 작지만 며칠만 주무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만? 전화로는 어머니 편하게 오래 계세요라고 했었는데 뒤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작은 방이었어요.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창문도 작았죠. 좁죠? 원래는 다용도실로 쓰는 건데.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며느리는 짐을 침대 옆에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선반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 책 몇 권과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구석에는 청소기와 빗자루가 세워져 있었죠. 다용도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다용도실이구나. 침대에 앉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창문 너머로 다른 아파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였죠. 지혜야, 내가 반찬 좀 가져왔는데. 아, 네. 나중에 볼게요. 김치랑 된장이랑 민수가 좋아하는 깻잎지도. 감사합니다. 그 말투가 왠지 차가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서늘하게 들릴까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 어색했어요. 내 집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내 집이 아니었죠. 아들의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집을 사는데 제 돈이 들어갔다는 걸 생각하면
왜인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아들네 집이니까 조심해야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 민수가 퇴근한 거였어요. 30에 한 번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왔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재빨리 웃음을 지었죠.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전화하시지 그랬어요. 마중 나갔을 텐데. 괜찮아. 혼자 올 수 있어.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 눈짓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뭔가 주고받는 게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가? 저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고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뭐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뭐 하면 돼?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저기 상추 좀 씻어주세요. 그래, 알았어. 싱크대 앞에 서서 상추를 씻기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웠지만 뭐라도 하는 게 나았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말없이 조용히. 어색하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 지우, 그리고 저. 어머니,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고맙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고기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입에서 밥알이 씹히는 소리만 들렸죠. 이상하게 조용하네. 예전에는 밥 먹을 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웃기도 했는데. 민수야, 회사는 어때? 네. 아, 괜찮아요. 요즘 바쁘다며? 네, 좀 바빠요.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알았어요. 대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은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며느리는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고 저는 반찬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반찬통을 보니 아직 식탁에 올라오지 않았더군요. 지혜야, 내가 가져온 김치는 안 꺼냈니? 아, 그거요.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왜? 오늘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는 김치를 별로 안 먹어서요. 그리고 어머님 김치는 좀 짜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짜다고? 평생 담가온 김치인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먹어온 김치인데. 그래. 그럼 됐어. 죄송해요. 입맛이 좀 달라서. 아니야, 괜찮아.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시작했고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주 지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왔어. 지우는 저를 잠깐 보더니 다시 장난감을 보고 놀았어요. 할머니가 사탕 줄까? 가방에서 사탕을 꺼냈습니다. 고향에서 사온 거였어요. 지우야, 이거 먹을래? 지우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지우는 사탕 안 먹어요. 왜? 아이들은 사탕 좋아하잖아. 치아에 안 좋아서 안 주거든요. 사탕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 미안. 괜찮아요.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싱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죠. 내가 사준 집인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불을 덮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마시러 나가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래? 모르겠어. 말씀 안 하셨어. 며칠만 계시라고 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만 계시라고. 3개월 만에 왔는데.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희미한 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가방을 보니 아직 풀지 않은 짐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반찬통들도 옷가지들도. 짐을 풀어야 하나? 아니면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그리고 슬픈 눈. 나는 이제 짐이 된 걸까? 가방 속 깊은 곳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꺼냈어요. 등기권리증 봉투였습니다. 손때 묻은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들 결혼할 때 아들 명의로 바꿔주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니 명의로 두세요.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대로 뒀습니다. 어차피 아들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봉투를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 거라면 나도 여기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내 거라면 내가 처분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봉투를 다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오늘도 웃어야지. 부담 주면 안 돼.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어요.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아침 드세요.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고마워. 식탁에 앉았습니다. 빵과 우유, 그리고 간단한 샐러드. 아들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오늘 회사 가야 해서 일찍 나가야 해요. 그래, 가봐. 아들은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서둘러 준비했어요.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저와 며느리만 남았어요. 지우는 아직 자고 있었죠. 며느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뭘 하지? 도와주려고 일어섰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 다시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하는 걸까? 시계를 봤어요. 아직 오전 8시였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출근 준비를 하는 거겠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지만 왠지 좁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건가? 가방이 보였습니다. 작은 방에 놓아둔 가방. 그 안에 등기권리증 봉투. 이 집이 내 거라면 다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거라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오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단정한 슬랙스에 블라우스,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저 회사 가야 해요. 그래, 가봐. 지우는 제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갈게요. 내가 봐줄까?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가는 길이라서요. 그래, 알았어. 지우를 깨워 옷을 입히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졸린 눈으로 칭얼거렸지만 며느리는 익숙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도 도와줄 수 있는데. 하지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넓은 거실에 덩그러니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저녁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뭘 하지? 거실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청소기를 찾아서 돌렸어요. 소파 밑도 닦고 식탁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끗했어요. 며느리가 매일 청소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속 닦고 또 닦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짐이 안 되지.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치통도 있었지만 제가 가져온 김치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뒤쪽 깊숙이 넣어뒀나 봅니다. 짜다고 했지. 가슴이 답답했지만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으니 이상하게 쓸쓸했어요. 예전에는 아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곤 했는데 아들이 엄마 라면 최고다 라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라면 국물을 다 마시고 설거지를 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른 아파트 건물들이 보였고 그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내 집이 있겠지. 시골의 작은 월세방. 낡았지만 내 공간이었던 곳.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향 친구 영숙이었어요. 순떡아, 잘 있어? 응, 잘 있어. 서울 가서 어때? 아들네 집은 좋아? 좋아. 며느리는 잘해줘? 응, 잘해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행이다. 너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그래. 고마워. 아들이 효자라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5시쯤 며느리가 퇴근했어요.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응, 있었어. 심심하셨겠어요. 아니야, 괜찮았어. 며느리는 가방을 놓고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저녁 준비할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나도 뭐 좀 하고 싶은데.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상추 좀 씻어주세요. 알았어. 또 상추였습니다. 어제도 상추, 오늘도 상추. 싱크대 앞에 서서 상추를 씻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렸지만 계속 씻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고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말없이 조용히. 가끔 부딪힐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같은 부엌에 있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6시쯤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민수야.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았어. 청소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셨구나. 피곤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곧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그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지우, 그리고 저.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구도였어요.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드세요. 며느리가 반찬을 권했습니다. 고기, 나물, 샐러드. 고맙다. 젓가락을 들어 고기를 집었어요.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회사 일은 어때? 네, 괜찮아요. 요즘 야근 많다며? 네, 좀 바빠요. 몸 조심해야지. 네, 알아요. 대화가 또 끊겼습니다. 며느리는 지우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어요. 지우야, 입 벌려. 아, 싫어. 한 입만 먹어봐. 맛있어. 싫다고. 아이가 떼를 쓰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먹여줄까?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다니까요. 그 말투에 뭔가 날카로운 게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밥그릇만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은 옆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이의 실랑이는 계속됐죠.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제가 가져온 반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혜야, 내가 가져온 된장은 꺼냈니? 아, 그거요. 아직이에요. 왜? 오늘 먹으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는 시판 된장 쓰거든요. 더 깔끔해서요. 손이 멈췄습니다. 시판 된장? 평생 담가온 된장인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먹던 그 된장인데. 내 된장이 더러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입맛이 달라서요. 그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반찬들은 좀 짜요. 저희는 싱겁게 먹거든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지우도 염분 섭취 조절해야 해서 간 안 한 음식 먹이거든요. 알았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짜다고, 더럽다고,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건강 때문에 싱겁게 먹어야 해요. 그래, 알아. 어머니도 혈압 조심하셔야 하잖아요. 응. 아들은 저를 위로하려는 것 같았지만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내 음식이 건강에 안 좋다는 말이잖아.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설거지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뭐라도 해야지. 강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아야 해. 울면 안 돼.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 별처럼 나도 멀리 있는 걸까?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지우를 목욕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하는 걸까?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고 옷가지를 하나씩 꺼냈어요. 옷장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옷을 정리하면
오래 있겠다는 뜻이잖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을 펼치지 않은 채로요. 며칠만 있다 가야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등기권리증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봉투. 이 안에 이 아파트의 권리증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소유자 김순덕. 내 이름이네. 이 아파트가 법적으로는 제 거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들네 집이었죠. 제가 살 곳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서류는 뭐지? 그냥 종이 조각인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르겠어. 말씀 안 하셨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좀 힘들어. 눈치 보이고. 나도 그래. 근데 뭐라고 해? 당신이 말해봐. 며칠만 계시라고. 내가? 왜 내가 말해? 며느리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싫어. 당신이 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마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등기권리증 봉투가 들려 있었죠. 며칠만 계시라고. 어제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듣는 말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짐이구나. 이불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인데 왜 나는 여기서 손님도 아니고 짐이 되는 걸까?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얼굴을 닦고 거울을 봤어요. 퉁퉁 부은 눈, 붉어진 코. 보기 싫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러갔어요. 11시, 12시, 1시.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니까. 새벽 2시쯤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가방을 보니 아직 정리하지 않은 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잘했네. 짐 안 풀어서 옷가지를 가방에 다시 넣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소리나지 않게요. 등기권리증 봉투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집인데 어떻게 팔아요? 하지만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법적으로는 내 거잖아. 그럼 내가 팔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운 생각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잠이 왔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요. 내일 생각해보자.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 여기구나. 몸을 일으켰어요. 어젯밤 울어서 그런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핏기 없는 얼굴이 비쳤어요. 부은 눈을 손으로 문질렀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안 돼. 울었다는 걸 들키면 안 돼.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어요. 어젯밤에도 거의 못 잤으니까요. 며느리는 잠깐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다시 아침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는데, 집에만 계실 거예요? 아마도 심심하시겠어요. 그 말에 뭔가 담긴 것 같았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라는 뜻인지 아니면 정말 걱정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오늘도 회사 일찍 가야 해요. 그래, 가봐. 아들은 서둘러 아침을 먹고 준비를 했어요. 며느리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그저 지켜볼 뿐이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아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조심해서 가. 며느리도 곧 지우를 데리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그래, 괜찮아.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점심 드세요. 알았어.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넓은 거실에 덩그러니 시계를 봤어요. 아침 8시 30분. 아직 하루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건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9시, 10시, 11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시간만 갔어요. 청소를 하려고 했지만 어제 이미 다 했습니다. 빨래도 며느리가 다 해뒀고 부엌도 깨끗했어요. 할 일이 없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아파트 건물들,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 나가볼까? 집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이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신선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정돈된 화단, 놀이터, 벤치. 모든 게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좋은 곳이네. 하지만 제게는 낯선 곳이었어요. 내 동네가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큰 길을 따라 걸었어요. 상점들, 카페들, 사람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천천히 걸을 뿐이었어요. 어디로 가지?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작은 공원을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하늘과는 다르네. 고향은 더 넓고 높았는데 여기는 건물들에 가려져서 하늘이 좁게 보였어요. 가방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날씨 좋죠?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시골에서요. 아, 그러세요? 자녀분 만나러 오셨나 봐요. 네. 부럽네요. 저는 혼자 살거든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바쁘다고.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면 다행이에요. 그러세요. 그래도 어르신은 좋으시겠어요. 자식네 집에 계시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걸까? 이게 좋은 걸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파트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김밥을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먹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밥을 먹게 됐을까? 김밥을 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슬슬 아파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1205 앞에 서니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들어가야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왔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직 아무도 안 왔나 봅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평생 고생하며 돈을 모은 건 이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아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랐는데 정작 저는 불행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5시쯤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계셨어요? 응. 어디 나가셨다 오셨어요? 응, 산책 좀 했어. 그러셨구나. 며느리는 가방을 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지혜야. 제가 불렀습니다. 네. 내가 언제까지 있어도 괜찮을까? 며느리가 멈칫했습니다. 네. 나도 눈치 보기 싫어서 언제쯤 가면 좋을까 해서.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줘. 괜찮아. 며느리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좀 바빠서요. 회사도 다니고 아이도 키우고. 그래, 알아. 어머니 모시는 게 싫은 건 아닌데. 그냥 저희 생활 리듬이 있어서요. 알아. 불편하지. 죄송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 아팠습니다. 내일 갈게. 네. 내일 짐 싸서 갈게. 고향으로. 어머니. 괜찮아. 나도 집이 편해. 며느리는 뭐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네. 부엌으로 돌아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봤어요. 이게 끝인가? 6시쯤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엌에 가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저녁이네. 어머니, 저녁 드세요.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아들, 며느리, 지우, 그리고 저.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했어. 그러셨구나. 재미있으셨어요? 응. 어머니, 여기 계시면서 편하게 쉬세요. 아들이 말했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편하게? 편할 리가 없잖아. 밥을 먹다가 며느리가 아들에게 뭔가 눈짓을 했어요. 아들이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내일 갈 거야. 네. 왜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집이 편해. 내일 갈게.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 며칠만 있으려고 왔어. 하지만 괜찮아. 나도 내 집이 좋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들, 세면도구, 그리고 등기권리증 봉투. 이제 정말 가는구나. 가방을 닫으며 이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야.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고향 친구 영숙에게 전화했어요. 순떡아, 왜? 영숙아, 나 내일 내려가. 벌써? 좀 더 있다 오지 그래? 아니야. 집이 편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정말?
응, 그냥 집이 그리워. 알았어. 조심해서 와. 그래.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간다는데 어떡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해봐.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내가 뭐라고 해? 더 계시다 가시라고. 근데 당신은 싫잖아.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알았어. 내일 말해볼게.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예의. 그게 다구나. 며느리에게 저는 예의상 모셔야 하는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아들에게도 저는 부담스러운 어머니였고요. 그럼 나는 누구한테 소중한 사람이었을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 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침대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이 다 마른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편하게 잘 수 있겠지.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이 얼굴로 3일을 버텼구나.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정말. 오늘 가실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좀 더 계시다 가시지 그러세요. 아니야. 집이 편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민수야, 너는 내 생활이 있잖아. 나도 내 생활이 있고. 어머니, 괜찮아. 나도 혼자 사는 게 편해.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짐을 챙겼습니다. 아들이 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나 혼자 왔잖아. 혼자 갈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럼 잘 있어. 어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그래.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또 와요?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따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며 그들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걸으니 어깨가 아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요. 내 집으로. 역 계단을 내려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 뒤에 아들의 아파트가 있었지만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끝이야.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짐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터널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나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고향행 기차표를 샀어요. 12시 30분 기차 한 장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로 갔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주변에는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사람들, 휴대전화를 보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저처럼요.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짐을 확인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등기권리증 봉투였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봉투.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죠.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다구나. 평생 모은 돈의 증표.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의 집 청소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돈. 3억 원. 아들 결혼할 때 아파트 계약금으로 준 돈이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어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부동산 등기권리증. 소재지 서울시 구동 아파트 동호. 소유자 김순덕. 제 이름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네. 법적으로는 제 집이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들네 집이었죠. 아들 명의로 바꾸려고 했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두세요. 나중에 상속받을 때 세금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뒀어요. 어차피 아들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서류를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내 거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서운 생각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해방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아들이 사는 집인데 어떻게 팔아요?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너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짐이라고 생각하잖아.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 나는 평생 그들을 위해 살았어. 하지만 그들은 나를 위해 단 하루도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았어. 눈물이 또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야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결심이 섰어요. 알아보기라도 해보자. 12시 30분 기차 탑승 시작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기차를 놓쳤습니다. 다음 기차는 2시였어요. 대합실을 나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역 앞거리는 복잡했어요. 사람들, 차들, 건물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요. 부동산을 찾아보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골목을 걷다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발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문 너머로 책상과 컴퓨터가 보였어요. 한 남자가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볼까? 망설였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냥 알아만 보는 거야. 팔겠다는 건 아니야.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가 반겼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집 매매 관련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아, 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박진수 공인중개사. 어떤 집을 찾으시나요? 아니요. 파는 거예요. 아, 매도하시려고요? 어디 집인데요? 손이 떨렸지만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 사장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아, 아파트네요. 좋은 동네죠. 네. 평수는 34평이네요. 요즘 시세가 좋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동네면 한 10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0억? 네. 3년 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3년 전에 3억 원에 샀던 집이 10억이 됐다니. 그 돈이면. 근데 할머님, 가족분들은 아세요?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혹시 아드님이 사시는 건 아니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냥 나중에 문제될까 봐요. 박 사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 간에는 이런 일로 싸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할머님 집이니까 팔 수는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서류를 도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여기 명함 가져가세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0억? 그 돈이면 제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작은 집도 사고 여생을 보낼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아들네는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나갈 데가 없는데. 그런데 그게 내 문제인가?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너를 배려하지 않았잖아. 단 하루도 편하게 있게 해주지 않았잖아. 왜 너만 희생해야 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나는 뭘 원하는 걸까? 아들의 행복? 아니면 내 평온?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아직 여기야. 아직요? 기차 놓치신 거예요? 응, 다음 거 탈 거야.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다음은 없을 거예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래.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조심해서 가라고.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왠지 공허하게 들렸어요. 진짜 걱정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지. 가방 속 명함을 만졌습니다. 결정해야 해. 이대로 고향에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집을 팔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인가? 나는 뭘 선택해야 할까? 이 시 기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를 환불했어요. 취소하시는 거예요? 네. 다음 표 사시려고요? 아니요. 역을 나왔습니다. 다시 그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하는 거야. 이제 내 인생을 선택하는 거야. 부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오셨네요. 박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팔고 싶어요. 네. 이 집, 바로 팔아주세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말 파시는 거예요? 네. 가족분들은 아세요? 몰라도 돼요. 제 집이니까요. 박 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좀 보여주세요. 등기권리증을 다시 꺼냈어요. 박 사장이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네, 문제 없네요. 바로 매물로 올릴게요.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 시장이 좋아서 한 달 안에 팔릴 겁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좋은 아파트니까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김순덕. 제 이름을 쓰는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내 선택이야.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진 거야. 아들에게 묶여있던 끈을 끄는 거야. 다시 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사시 기차표를 샀어요. 한 장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면 집이 팔릴 거야. 그럼 나는 10억을 받게 되겠지.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작은 집을 사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될까? 며느리는 화를 내겠죠. 아들은 당황하겠고요. 하지만 그건 그들의 문제예요. 나는 평생 그들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사시가 되었습니다. 기차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건물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안녕, 서울. 안녕, 아들. 안녕, 내가 사준 집.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저는 가방 속 봉투를 만지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50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낯익은 기차역, 낯익은 풍경. 서울과는 달리 조용하고 한적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서울 다녀왔어요. 아들 보러 가셨나 봐요? 네. 차창 밖으로 고향 풍경이 보였어요. 낮은 건물들, 논밭, 그리고 산.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지. 서울의 높은 아파트보다 이 작은 마을이 더 편했어요. 집 앞에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짐을 들고 대문을 열었어요. 좁은 마당, 낡은 집. 하지만 이곳이 제 공간이었습니다. 집이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며칠 비워둔 집이었으니까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 짐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숙이었어요. 순떡아, 집에 왔어? 응, 방금 왔어. 어땠어? 서울은? 그냥 그랬어. 별로였어? 응, 별로였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래. 푹 쉬어. 내일 보자. 그래. 전화를 끊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제 것이었어요. 낡은 이불, 작은 옷장, 삐걱거리는 마루. 모든 게 편했습니다. 여기가 좋아. 소파에 앉아 차를 끓였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니 몸이 녹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한 달 후면 아파트가 팔릴 거예요. 그럼 아들에게 연락이 갈 테고 아들은 제게 전화할 거예요. 어떻게 말하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가방에서 부동산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진수 공인중개사. 명함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향에서의 일상이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올까? 핸드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저 박진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10억에 사겠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빠르죠? 좋은 아파트라서 금방 팔렸어요. 계약 진행하시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할머님?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언제 계약해요? 이번 주 금요일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금요일. 그날이 마지막이구나. 손이 계속 떨렸어요.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들은 어떻게 될까? 며느리는 뭐라고 할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오늘이다. 부동산 사무소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논밭, 마을, 사람들. 저들은 모르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손에 든 가방 안에는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어요. 마지막이야.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님, 오셨네요. 박 사장이 반겼습니다. 네. 매수자분도 곧 오실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꼭 쥐었습니다. 10분쯤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부부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들이 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집 주인이 되는구나.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이 설명했어요. 여기 사인하시고 여기도 사인하세요. 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사인을 하면 정말 끝이야. 김순덕. 제 이름을 썼습니다. 한 획 한 획. 천천히. 이게 마지막이야. 사인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네, 계약 완료됐습니다.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잔금은 다음 주에 치르시면 됩니다. 매수자가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할머님, 괜찮으세요?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힘드시죠? 조금. 가족 일은 항상 어려워요.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이 선택하신 거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럴까요? 네. 본인 인생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핸드폰을 봤어요. 아직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언제쯤 알게 될까? 다음 주에 잔금을 치르면 등기가 넘어가요. 그럼 아들에게 통지가 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지? 아들이 전화할 거예요. 화를 낼지도 모르죠. 며느리는 당연히 화를 낼 거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 차를 끓였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10억이 생기면 작은 집을 살 수 있어요. 여기 고향에 작은 집 하나 사고 편하게 살 수 있죠. 그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거예요.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아들네 집에서 느꼈던 외로움보다는 나을 거예요. 차라리 혼자가 편해.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어요. 다시 부동산 사무소로 갔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와 있었고 은행 직원도 와 있었어요. 할머님, 앉으세요. 잔금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통장 주세요. 입금해 드릴게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통장을 건넸어요. 제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입금 완료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 10억 원. 10억? 평생 처음 보는 숫자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내 거야. 등기 이전도 완료됐습니다.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님 집이 아니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아들네 아파트는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무 관계도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알았나?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집이 팔렸다고 등기소에서 연락 왔어요. 아, 어머니가 팔았어요? 그래. 왜요?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내 집이잖아. 내가 팔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집인데 너희가 사는 집이었지. 내 집이기도 했어. 어머니, 농담 아니시죠? 취소하세요. 취소 못해. 이미 잔금 다 받았어. 뭐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어디서 살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어머니, 민수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무슨 소리예요? 평생 너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내가 정신 차렸어. 이제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요? 지우는요? 너희가 알아서 해. 젊으니까 할 수 있어. 어머니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내 선택이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습니다. 어머니, 전화 받으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취소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마지막 문자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 어떡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끊겼어요.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가족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눈치 볼 일도 없어. 짐이 될 일도 없어. 통장을 보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했어요. 작은 집을 사자. 내 집을. 그리고 편하게 살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며느리도 손주도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친구 영숙이 찾아왔습니다. 순떡아, 요즘 왜 이래? 얼굴이 안 좋아. 그냥,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거짓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영숙은 제 손을 잡았어요. 말해봐. 우리 친구 아니야. 집을 팔았어. 응? 무슨 집? 아들네 아파트.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아들네 집을? 응. 왜? 살 수가 없었어. 그 집에. 무슨 소리야?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 그리고 결심까지.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팔았구나. 응. 아들은 뭐래? 화냈지. 당연히. 지금은 연락 안 해. 한 달 넘었어.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덕아. 뭐? 후회 안 해? 몰라. 후회인지 후련한 건지. 힘들겠다. 응. 힘들어.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잖아. 맞아. 그럼 견뎌야지. 그래야지. 영숙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고마워. 영숙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핸드폰을 보며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지우는 괜찮니?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통장을 보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 작은 집 하나 사려고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봤어요. 이 집은 어때요? 좀 작네요. 저렴한 편이에요. 2억입니다. 몇 군데를 더 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어요.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집. 이 집. 좋네요. 이쁘죠? 2억 5천입니다. 살게요. 정말요? 빠르시네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제 집을 사는 거니까요.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기는 거야. 사인을 하고 돈을 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집주인이 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이불, 그리고 작은 살림살이들. 트럭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평생 살았는데 이게 다구나.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새 집은 조용했습니다. 작은 거실, 작은 방 하나, 부엌, 그리고 마당.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좋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짐을 풀고 집을 정돈했습니다. 옷장에 옷을 넣고 부엌에 그릇을 정리하고 방에 이불을 폈어요. 이제 내 집이네. 소파에 앉아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니 편안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지어 먹었어요.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밥.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니 고요했습니다. 외롭네. 하지만 서울에서 느꼈던 외로움과는 달랐어요. 그때는 사람들 속에서 느낀 외로움이었지만 지금은 혼자라서 느끼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이게 더 나아. 핸드폰을 봤어요. 여전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전화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해. 서로에게. 며칠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혜야? 네.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짓이세요? 우리가 살던 집을 팔다니요. 내 집이었잖아. 하지만 우리가 살던 집이에요.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데?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날 짐으로 봤잖아. 불편한 존재로.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너희가 하는 말. 단 하루도 편하게 있게 해주지 않았잖아. 어머니, 내가 사준 집인데 내가 눈치 보며 있어야 했어.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려주실 수는 없나요? 안 돼. 제발요, 어머니. 우리 어디서 살아요? 전세금도 없는데.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나도 평생 알아서 살았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너희한테.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하지만 지우는요? 지우는 어떡하고요? 지우는 너희가 키우면 되잖아.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제발.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야.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러셨어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었어. 그게 우리 집을 파는 이유가 돼요? 민수야, 나 평생 너를 위해 살았어. 새벽 시장에서 일하고 남의 집 청소하고 온갖 일 다 했어. 알아요. 그래서 제가 효도하려고. 효도? 그게 효도였어? 어머니, 단 하루도 편하게 있게 해주지 않았잖아. 저희가 바빴어요. 바빠서 엄마한테 눈치를 줘? 나도 사람이야. 상처받아.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안 돼. 이미 끝난 일이야. 어머니, 민수야, 너도 이제 알아서 살아. 어머니가 평생 나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평생 희생해야 해? 이제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이기적이시네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기적? 그래. 이기적이야. 평생 이타적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 거야. 어머니, 미안해, 민수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기적이라고 하네요. 그럼 나는 뭐였어? 평생 희생만 해야 하는 사람이었어?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내 선택이야.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마당으로 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가족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어.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 별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들에게서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도 편하게 사세요.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이게 끝이구나. 문자를 지우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이제는 나도 살아야 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새로운 하루구나.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돈은 충분히 있었어요. 집도 있었고요. 하지만 삶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뭘 하며 살아야 할까? 그때 마당에 꽃이 보였습니다. 작은 들꽃이었어요. 담벼락 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쁘네. 밖으로 나가 꽃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저 꽃처럼 피어날 수 있을까? 그날부터 마당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꽃씨를 사서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봤어요.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꽃을 보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이웃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동네 사람이에요. 이사 왔어요. 아, 그러세요? 잘 부탁드려요. 작은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직접 키워 먹을 수 있는 채소들. 이것도 재미있네. 흙을 만지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기서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녁이 되면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석양을 보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오늘도 잘 살았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끔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지우는 크고 있을까?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마당의 꽃들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꽃에 물을 주고 텃밭을 돌보며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 영숙이 찾아왔습니다. 순떡아, 집 예쁘게 꾸몄네. 그치? 마음에 들어. 요즘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아들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 없어. 영숙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지? 가끔.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응. 이제 익숙해졌어. 혼자 사는 거? 응. 나도 혼자 사는데 처음엔 힘들더라. 그치? 근데 익숙해지면 편해. 맞아.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래도 가끔은 외롭잖아. 그건 그래. 영숙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순떡아, 너 잘한 거야. 그럴까? 응. 내 인생이잖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고마워, 영숙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당의 나무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오랜만에 읽는 책이었습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손주 지우였어요. 지우가?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었어요.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지우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왜 전화 안 해요? 할머니가 준 사탕 아직 가지고 있어요. 또 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야.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소중하게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창밖을 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마당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눈을 바라봤어요. 아름답다. 혼자 있었지만 평온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 지우야? 네, 할머니. 어떻게?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했어요. 그래.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할머니, 언제 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지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왜요? 그냥. 할머니, 나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요. 그래. 뭐 받았는데? 인형이요. 예쁜 인형. 와, 좋겠다. 할머니도 선물 받았어요?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한테도 주고 싶은데. 고마워, 지우야.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전화 끊어. 엄마, 잠깐만요. 지우야. 할머니, 나 가야 해요. 그래.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안녕.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혼자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아들네 집을 판 지 1년.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벌써 1년이나.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어느 날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민수가?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었어요. 어머니께 오랜만입니다. 1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희 잘못도 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불편하게 해드렸던 것, 눈치 주게 만들었던 것.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저희는 지금 작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좁지만 나름 괜찮습니다. 지우도 잘 크고 있어요. 매일 할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는 언제 와? 하고요. 어머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요. 저희가 더 성숙해지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아들 민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이해해 주는구나.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만날 수 있을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에게 편지 잘 받았어. 고마워. 이해해줘서. 할머니도 미안했어.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 하지만 그때 할머니는 너무 힘들었단다.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게 너무 아팠어.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짐이 된 것 같았어. 지금은 괜찮아. 혼자 살지만 평온해. 마당에 꽃도 심고 텃밭도 가꾸며 살고 있어. 나쁘지 않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할머니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서두르지는 말자. 시간이 필요해. 우리 모두에게. 지우한테 잘 전해줘.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다고. 너희 가족 모두 건강하렴. 할머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가서 보냈어요. 이제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봄이 다시 왔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마당의 꽃들이 또 피어났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더 예쁘게요. 시간이 참 빠르네. 가끔 아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전화는 하지 않았지만 편지로 안부를 나눴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서로에게 부담 없이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또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지우 생일이에요.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지우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민수 올림. 손이 떨렸습니다. 가도 될까? 이제 가도 될까? 2년이 지났어요. 충분한 시간이었을까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가봐야겠다. 손주도 보고 싶고 편지에 답장을 썼어요. 갈게. 지우 생일에 갈게. 지우 생일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2년 전보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드나 봐.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가방에 선물을 넣었어요. 지우를 위한 인형과 아들 부부를 위한 작은 선물. 이 정도면 되겠지. 기차표를 확인했습니다. 11시 기차였어요. 이제 출발해야지. 집을 나서며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잘 있어. 저녁에 올게. 대문을 잠그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2년 만에 가는 거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어요. 잘 맞아줄까? 어색하진 않을까? 기차는 천천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논밭, 산, 마을. 익숙한 풍경이네. 2년 전 이 길을 반대로 갔었죠. 서울에서 고향으로. 그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었는데. 지금은 어때? 마음을 짚어봤어요. 평온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제 괜찮아. 나는 나대로 잘 살아왔으니까.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려 지하철을 탔어요. 아들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이네. 전세집이라고 했어요. 작지만 괜찮다고요.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 아파트보다 낡았어요. 하지만 깔끔했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구나. 동호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503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아들이 나왔습니다. 민수야, 어서 오세요. 아들의 얼굴이 밝았어요. 2년 전보다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았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작았습니다. 예전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어요. 벽에 붙은 지우의 그림, 소파 위의 인형들, 식탁 위에 꽃병. 살아가는 집이네. 할머니,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무릎을 꿇고 지우를 안았어요. 크고 있네. 많이 컸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왜 안 왔어요? 미안해. 이제 자주 와요. 그래, 그럴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서 앉으세요. 그래.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가져왔어요. 따뜻한 차예요. 고마워.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혼자 사시는 건 괜찮으세요? 응, 익숙해졌어. 저희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 보이네. 작지만 나쁘지 않아요. 다행이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에요. 저희 잘못이 컸어요. 지혜야. 네.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먹어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벌써? 생일인데. 그래, 먹자.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며느리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지만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초 켤게요. 촛불이 켜졌습니다. 7개의 촛불. 지우가 벌써 7살이구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소원 빌어, 지우야. 네. 지우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무슨 소원을 빌까? 지우가 눈을 뜨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랑 자주 만나는 거요.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지우야.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먹는 케이크였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밥상이 차려졌어요. 간단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그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우는 학교 잘 다녀? 네.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 나 그림도 잘 그려요. 보여줄래? 네. 지우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집과 나무, 그리고 사람 셋. 이게 뭐야?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나. 그렇구나.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은 이대로 괜찮은 거구나. 나 없이도. 조금 서운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래야지. 그래야 다들 편하지.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언제 가세요? 오늘 저녁 기차 타고 갈 거야. 좀 더 계시다 가시지 그러세요. 아니야. 집에 가야지. 어머니 집은 어때요? 좋아. 마당도 있고 꽃도 심었어. 꽃이요? 응. 예쁘게 피었어. 좋으시겠어요. 응. 나름 괜찮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곧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둘이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있어요. 다행이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 어머니가 그 일이 있고 나서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반성했어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해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요. 잘 생각했어.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지혜야, 이제 그만 미안해해. 하지만 나도 미안했어. 너무 급하게 결정했어.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다들 잘못은 없었어. 그냥 서로 안 맞았던 거야. 이제는 각자 편하게 살자. 어머니, 가끔 이렇게 보면 되잖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6시가 됐어요. 기차를 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가야겠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래. 지우가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또 와요. 그래,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배웅해줬습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함께 왔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희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응, 그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며 그들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잘 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역으로 가는 길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서로 부담 없이 가끔 보면 되는 거지. 기차표를 끊고 대합실에서 기다렸어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안녕, 서울. 안녕, 아들.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밤 9시였어요. 어두웠지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잘 다녀왔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에 꽃들이 보였어요.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아왔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집이 좋네.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좋았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도 보고 아들도 보고 이제 마음이 놓이네.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사는 거야. 서로 부담 주지 않고 가끔 보면서 그게 우리에게 맞는 거리인 것 같았어요. 차를 다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잘 살았어.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마당에 나갔습니다. 꽃에 물을 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내 집이 생겼네요. 혼잣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친구 영숙이 찾아왔습니다. 순떡아, 어제 어땠어? 좋았어. 정말? 응. 다들 잘 지내고 있더라. 다행이다. 지우도 봤어? 응. 많이 컸어. 보고 싶었겠다. 응. 많이. 이제 자주 가게? 아니. 가끔만. 왜? 그게 편해. 서로한테. 그래. 응. 너무 자주 보면 또 불편해질 것 같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정도 거리가 좋아.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아, 너 이제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어. 그런가. 혼자 사는 게 맞나 봐. 그런가 봐. 영숙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후 햇살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그래. 그날은 고마웠어요. 뭐가? 와주셔서요. 당연한 거지. 어머니,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 언젠가.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나도 보고 싶어. 그럼 다음 달에. 천천히.
너무 자주 보면 또 불편해질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민수야. 네, 잘 살아라.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거리를 찾은 것 같아.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가끔 만나는 거리. 이게 맞아. 마당으로 나가 꽃을 봤습니다. 활짝 피어 있었어요. 예쁘다. 물을 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피어났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지어 먹었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밥. 맛있다.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앉았습니다. 석양을 보며 차를 마셨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답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 아들에게 묶이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야. 밤이 되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하지? 마당에 새로운 꽃을 심을까? 아니면 영숙이랑 시장에 갈까? 소소한 고민이었어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구나.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에필로그.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마당의 꽃들은 해마다 피어나고 텃밭의 채소들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아들과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만나요. 명절이나 생일 때요.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서로 부담 없이 편하게요. 지우는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크고 있습니다. 며느리와도 관계가 나아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가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너희도. 친구 영숙이는 여전히 자주 찾아와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함께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느 날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행복한가?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고 그 대가로 상처받았고 결국 혼자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당의 꽃을 보고 있는 이 순간 나는 행복해. 이제야 내 집이 생겼네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춥니다. 꽃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새들이 지저깁니다. 이게 내가 찾던 거였어. 자유, 평온, 그리고 나 자신.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는 걸, 가족은 의무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는 거라는 걸. 마당의 꽃들처럼 저도 늦게나마 피어났습니다. 70 넘어서야 피어난 꽃이지만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녁 준비해야지. 평범한 일상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행복입니다.